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너무 황당한 경험을 하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저를 무시하던 형님 때문에 상처도 여러 번 받았지만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고 노력했었어요. 자주 얼굴 보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시댁에 모임이 있을 때만 얼굴을 보는 건데 차라리 제가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시댁 며느리로 들어온 지 5년 동안 불만을 털어놓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형님이 저를 더 무시하고 막대하는 행동들이 도가 지나친 것 같아 형님과 단둘이 있을 때 안 좋았던 감정들을 털어놨어요. 그리고 제 말이 끝나자마자 형님한테 대들었다고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시댁 식구들 모두 흥분한 형님을 말리고 있는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되려 제가 해야 될 행동을 형님이 하고 있었거든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자기를 노려봤다고 더 난리치길래 더는 좋게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 자리에서 일어나 형님한테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털어놨습니다. 점점 분위기가 심각해지자 남편은 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시모가 저를 멈춰 세웠어요. 그날이 시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이라 밥 한 끼 하자는 말에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던 거라 시모도 화가 많이 난 듯 보였습니다. 제가 걸음을 멈추고 시모의 말에 뒤돌아서자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상처되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큰며느리가 너한테 안 좋은 말을 했더라도 평소처럼 그냥 참고 넘어가던가. 왜 하필 오늘 같은 날 불만을 털어놔서 집안 분위기를 이 꼴로 만들어놔? 어머님,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요. 맨날 참았으니까 오늘도 참아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형님을 따로 불러 얘기했겠어요. 그럼 내가 틀린 말 했어?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드니까 돌대가리라고 한 건데 그게 잘못된 거야? 맞는 말인데 뭐가 그렇게 불만인데? 아직까지 야간 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돌대가리라고 한 거잖아. 동서 나이가 몇이야? 곧 40을 바라보는 나이에 아직까지 대학 졸업장도 못 따고 있잖아. 그래서 돌대가리라고 한 건데 그게 잘못됐어? 나한테 불만을 쏟아내기 전에 내가 왜 그런 말까지 했는지에 대한 의미부터 파악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하나 시키면 말귀도 못 알아들어서 2번, 3번 얘기해야 되고 움직임까지 둔에 빠져서 속 터지게 만드니까 우라통이 터져서 한마디 한 걸 가지고 불만 있다고 네가 감히 나를 불러내? 형님은 의사고 저는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대학도 제대로 못 다녔다가 직장 생활하면서 최근에 다니기 시작한 건데 30대 후반에 야간 학교 다니면 돌대가리 소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형님 집안이야 워낙 재력이 좋으니까 부모님의 아낌없는 지원을 받아 의사 타이틀을 달 수 있었겠지만 저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부모님 원망 한 번 한 적 없었고 저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었어요. 형님한테 그런 말 들을 정도로 저 인생 막 살지 않았거든요. 제가 오죽했으면 형님하고 따로 대화를 했겠어요. 5년 동안 이 집 며느리로 살아오면서 상처받았던 일들이 정말 많았는데도 많이 참았고 오늘만큼은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결혼기념일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분위기 안 살폈겠어요? 맨날 참고만 살다 보니까 속병까지 나서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형님은 의사라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저에게 입으로만 지시하는데 시키는 걸 하고 싶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보다 먼저 들어왔다는 이유 하나로 형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데 제 행동이 좋게 나올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제 모습을 보고 형님이 뭐라고 했는데요? 저희 부모님도 한참 모자랄 것 같다면서 가난한 집안은 다 이유가 있다고 저희 집안을 욕했는데
그 말을 듣고도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 비하하지 말라고 한 소리 한 게 그렇게 잘못됐어요? 시부모님 결혼기념일날 시댁에 모였던 날 정신없이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형님은 도와주기는커녕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으면서 제 행동이 굼떠서 답답하다고 화를 내는 말에도 참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부모님까지 거들먹거리면서 도가 지나친 행동을 보이길래 따로 불러 대화 좀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형님보다 손 아래 사람인데 가르치려 든다고 혼자 흥분해서는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곤 모든 잘못을 저에게만 돌리려는 형님이 배운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실망스러웠어요. 이런 상황에서 시모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졌고 더 이상 시댁 모임에는 참석할 마음이 없었어요. 시모와 형님이 저를 쏘아붙이자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도 기분이 안 좋았는지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뭐라고 하냐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 사람 말이 틀린 것도 아닌데 엄마는 왜 형수님한테는 말 한마디 못하는 건데요? 의사고 엄마가 받을 혜택이 많으니까 제대로 말도 못하겠어요? 제가 앞에 있는데 대놓고 이 사람한테 돌대가리라고 하면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입에 걸레를 물었나? 인성은 집에 버려두고 왔어요? 의사라고 대우만 받으려는 형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형수님은 이 집안 며느리 아니에요? 누가 보면 우리 집안의 왕인 줄 알겠어요. 대우를 받고 싶으면 행동부터 똑바로 하세요. 그런 성격으로 환자는 제대로 볼 수나 있겠어요? 이 사람한테 온갖 짜증에 화까지 내는데 환자들한테는 안 그러겠어요? 너 지금 형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누가 잘못했던 상황을 좋게 풀어갈 생각을 해야지. 옆에서 거들면 어쩌자는 건데? 형이 가만히 있으면 너도 가만히 있어야지. 집안 분위기 망쳐서 좋을 거 하나 없는데 아버지 어머니 결혼기념일날 일을 더 키워야 되겠어? 어머니, 차라리 저희하고만 시간 보내는 게 좋겠어요. 형이 중간 역할을 잘해주지 못하니까 이런 분열이 생기는 거야. 솔직히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형도 모르잖아. 형수님 눈치 보여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잖아. 저와 형님의 마찰로 시작된 불화는 집안 싸움이 되었고 아주버님과 남편까지 감정이 격해지면서 몸싸움까지 벌어지자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시부가 그만들 하라고 화를 냈고 저희 부부와 형님 내외를 전부 다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당분간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모임 같은 게 오히려 집안 분열을 일으키는 거라고 각자 연락 끊고 살자며 단호하게 행동을 하셨어요. 시모는 형님이 한마디 해도 그냥 좋게 넘어가면 되는 걸 그동안 별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터뜨렸다며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시모는 제 얼굴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시댁에서 나가는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그런 시모에게 자기도 더 이상 부모님 집에 오고 싶지 않다면서 앞으로 연락할 일 없을 거라고 화를 낸 뒤 차를 출발시켰어요.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더 이상 시댁에 가지 않았고 연락 자체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어느 날 남편과 저녁을 같이 먹고 있었을 때 시부가 남편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시부와는 크게 감정이 없었던 상황이라 남편은 시부의 전화를 받았는데 시모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왔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병명은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며 일단 의식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면서 병원에는 오지 않아도 되지만 어떤 상황인지 저희 부부도 알아야 할 것 같아 일단 연락을 준 거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시부의 연락을 받은 뒤 얼굴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아무리 서로 얼굴 안 보고 지낸다고 했지만 시모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 쓰러졌다는 말을 들었을 땐 심각해질 수도 있는 거라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죠.
저는 할 도리는 해야 된다고 일단 병원에는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후회가 남을 바엔 차라리 얼굴이라도 한번 비추는 게 나을 것 같아 남편과 함께 시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도착을 했을 땐 시모는 깨어 있었고 형님 내외도 병실에 도착해 있었어요. 아무래도 시모의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서로가 최대한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저희 부부에게 6개월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쓰러졌다는 말 듣고 세상 떠났는지 확인해 보려고 온 거냐면서 또다시 안 좋은 말을 늘어놓았지만 그냥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시모의 병실에 찾아온 이유는 몸 상태가 어떤지만 확인하려고 온 거기 때문에 시부와 따로 밖으로 나가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다음날 검사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말을 들었는데 의사의 얼굴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다면서 시부의 얼굴도 상당히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잠깐 얼굴만 비추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은 그날 이후 걱정이 많아 보였어요. 아무리 얼굴을 붉히고 싸웠어도 남편을 낳아준 어머니인데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에 근심이 한가득인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검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점심시간 때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시모가 췌장암에 걸렸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도 회복할 수 있을 정도로 생각은 했었는데 시모가 암 중에서도 제일 고치기 힘들다던 췌장암에 걸렸다는 말을 들었을 땐 저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날 남편과 저는 퇴근하자마자 곧바로 병원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고 그렇게 저희 부부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시모는 이대로 세상을 떠날 수 없다며 담당 의사에게 살려달라며 애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정밀 검사로 췌장암의 상태를 확인해 봤을 때 수술 위치도 너무 안 좋았고 항암 치료를 받는다 해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며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말만 하곤 병실을 나갔어요. 시모는 말도 안 된다면서 괴로워했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피부과 의사인 형님은 병실을 나가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하고 있었는데 눈물을 흘리던 시모가 갑자기 저를 노려보며 이 모든 불행이 저로 인해 시작이 된 거라며 저에게 분노를 표출했어요. 남편은 왜 또 그러냐면서 스트레스 안 받는 게 건강을 회복하는 거라고 했지만 시모는 남편의 말을 차단했습니다. 내 건강이 안 좋아진 건 전부 다 네 탓이다. 그동안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건강했던 나한테 췌장암이 생겼겠어. 결혼기념일 때도 네가 난리만 치지 않았다면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을 거라고. 너 때문에 내 아들과도 연락 끊고 지낸 시간이 6개월이다. 서로 웃으면서 살아도 모자랄 시간을 너 때문에 분열이 생겨서 내 아들과의 관계까지 금이 갔잖아. 나는 절대로 세상을 떠날 수 없다. 무조건 췌장암을 이겨내고 태어날 거니까 그때까지 내 앞에 절대로 나타나지 마라. 어머님, 일단 내일부터 항암 치료 들어간다고 했어요. 췌장에 있는 암의 크기를 어느 정도 줄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수술을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문제는 다른 곳에 이미 암세포가 전이가 되어버려서 어머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상당히 긴 시간 싸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어머님도 꼭 암을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치료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암 치료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제일 안 좋다고 했으니까 동서는 당분간 병원에 오지 않는 게 좋겠어. 동서 때문에 어머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 가뜩이나 좋은 관계도 아닌데 와서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 그래, 너는 그냥 내가 태어날 때까지 절대로 그림자도 비추지 마라. 나는 우리 큰며느리만 있으면 되니까 다시는 병원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말거라.
시모는 별것도 없는 집안 꼴도 보기 싫다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고, 저는 그런 시모의 모습에 너무 억울해서 불만을 털어놓으려 했지만 환자인 시모에게 입 아프게 설명을 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을 것 같아 그냥 병실을 나왔어요. 형님은 피부과 의사라 시모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만 저는 일반 회사원에 집안도 평범해서 얻을 게 없다고 생각했는지 항상 불만만 가득했었습니다. 저도 잘하고 싶었고 시모에게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고 싶어 최선을 다했었는데 돌아오는 건 항상 욕밖에 없어서 너무 힘이 빠졌어요. 제 뒤를 따라온 남편은 시모가 췌장암 때문에 두려워서 그런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는 말로 저를 위로해 주려 했지만 5년간 저를 함부로 대했던 시모가 더하면 더했지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아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오히려 속이 편했습니다. 저 또한 시모 얼굴 보려고 억지로 병원에 오는 거 내키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되시기 전까진 병원에 오지 않으려 했는데 형님이 병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려는 저를 붙잡더니 남편에게 저와 따로 진지하게 대화 좀 하겠다면서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머님이 오지 말라고 했다고. 정말 안 오려는 건 아니지? 나 혼자 어머님 감당할 수 없는 거 알잖아.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 시기인데 어머님 수발까지 들면서 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 어머님이 지금 저러시는 거 췌장암 때문에 충격받아서 그런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병원에 와서 동서가 어머님 병간호 해드려. 아까 봤잖아요. 병실에 있던 물건들 전부 저한테 집어 던지려는 거 못 봤어요? 아버님 아니었으면 진작에 어머님이 던진 물건 맞았을 뻔했다고요. 그래서 어머님 장례 치르기 전까지 오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아까 담당 의사와 진지하게 대화를 해봤는데 어머님이 버틸 수준이 아니라고 그랬어. 연세도 있으신데 이미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 있어서 전부 다 제거하기도 힘들고 췌장에 달려있는 암덩어리도 상당히 큰 편이라 지금 저래 보여도 1년 넘기기 힘들 것 같다고 했는데 그 전까지 나만 수반 들 순 없잖아. 간병인 두는 것도 어느 정도지. 하루가 다르게 어머님 기력은 계속 빠지게 될 거야. 오래 버티진 못할 거란 말이지. 그러니 걱정 안 해도 돼. 동서가 옆에서 챙겨줘야 나도 내 할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퇴근하고 바로 오면 되는 거잖아. 나는 거리도 멀어서 퇴근하고 병원에 오기까지 차도 많이 막힌다니까. 글쎄요. 어머님이 제가 보고 싶으면 부르시겠죠. 싫다는데 억지로 오고 싶지도 않아요. 형님만 있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형님만 옆에 있어 주세요. 동서, 나랑 관계 회복할 생각 전혀 없는 거야? 이번 일로 서로 좋은 관계 만들어갈 수도 있는 건데 동서는 왜 계속 안 좋은 길로만 가려는 건데? 저에게 이런 부탁하기 전에 형님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아요?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억 안 나세요? 저는 아직도 마음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이제 와서 이러는 거 정말 속보여요. 어차피 저는 노력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으니까 이대로 편하게 살려고요. 형님 말대로 저는 돌머리라 복잡한 건 모르겠고 단순하게 살려고요. 형님과도 딱히 관계 유지하고 싶지도 않고요. 할 말 다 했으면 이제 어머님한테 가보세요. 저는 오늘 우리 가족끼리 레스토랑에 가려고 예약까지 잡아놔서요. 그냥 앞으로 연락 안 했으면 좋겠네요. 먼저 등을 돌려버린 저를 보고 인상 쓰던 형님은 후회할 짓 하는 거라면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더는 제가 노력할 필요도 없고 시모 옆에서 내키지도 않는 간호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굳이 먼저 나서서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함께 병원을 나왔고
며칠 뒤 형님이 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도 않았습니다. 전화 받아봤자 병원에 가서 시모 병수발 들라는 말밖에 안 할 것 같아 아예 무시를 해버렸어요. 초반에는 형님에게 전화가 자주 왔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점점 전화가 뜸해지더니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몇 달의 시간이 흘렀는데 시부가 남편한테 문자 한 통을 남겼어요. 시모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가 돼서 더 이상의 치료는 불가능할 것 같아 퇴원을 해야 될 것 같다며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을 해야 될 것 같아 이사를 결정했다는 문자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문자를 확인한 뒤 시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더니 이사를 할 시댁에 잠깐 들리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시부는 시모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말해주면서 아무리 서로의 관계가 좋지 않더라도 얼굴 한 번은 봐야 하지 않겠냐는 말에 결국 저희 부부는 이사를 하게 된 시댁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말에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얼굴을 마주했지만 분위기는 좋지 않았어요. 시모는 대화할 기력도 없어 보였는데 등을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몇 달 만에 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얼굴을 붉혔고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시선을 회피했어요. 그냥 상대를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괜히 또 말 섞게 되면 불화만 생길 것 같아 최대한 조용히 있다가 돌아가려 했는데 잠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는 순간 제 앞에 형님이 떡하니 서 있었어요. 형님도 볼일 때문에 화장실 앞에 서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에게 이상한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했고 당황한 저는 형님의 말이 너무 억지스러운 것 같아 제가 그런 거 아니라고 해명을 하려 했는데 한 채 망설임도 없이 형님은 제 뺨을 내려쳤고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아까 이사한 시댁 집안을 구경하다가 옷방에도 잠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눈앞에 보였던 의류 관리기가 있었어요. 저희 집에는 없던 가전이라 잠깐 쳐다보기만 했는데 그 모습을 형님이 봤는지 제가 의류 관리기를 만져서 고장이 난 것 같다는 황당한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건들지도 않았다고 했는데 형님은 제가 고장을 낸 거라며 당장 물어내라면서 아까 건드는 걸 봤는데도 거짓말을 한다며 돌대가리라서 기억이 안 나냐고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냈어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아니라고 소리를 지르자 반대편 뺨에도 손을 올리려 하길래 형님의 팔을 잡아 저도 똑같이 형님의 뺨을 내려치고 강하게 밀쳐버렸습니다. 남편이 제 목소리를 듣고 급하게 달려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방금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형님한테 등을 보인 사이 뒤에서 제 머리채를 잡았고 저도 참을 만큼 참았던 상황이라 형님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렸습니다. 형님과 격한 몸싸움이 시작되자 남편과 아주버님은 저와 형님을 떨어뜨려 놓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겨우 중재를 시켰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막말을 주고받았고 형님은 의류관리기 핑계로 제가 못마땅해서 판을 버린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형님이 의류관리기를 시댁집들이 선물로 드린 거였는데 본인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용달차를 불러 집에 있던 걸 옮겨놓은 거라는 말을 들었었어요. 그럼 옮기는 동안 고장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터치 한 번 한 적이 없었는데 형님은 무조건 제 잘못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도 어김없이 집안 분위기를 전부 망쳐버렸고 시부는 다들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형님은 야간 학교 다니는 돌대가리라 기억도 못한다며 계속 막말을 퍼부었고 듣고 있던 남편이 화를 내자 또다시 아주버님과 마찰이 생겨버리게 되었죠. 그런데 계속 참고 있던 시부가 갑자기 화를 내더니
의료관리기 쓰지도 않는데 억지로 집에 들여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라며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의료관리기를 사정없이 바닥으로 넘어뜨렸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골프채를 들어 의료관리기를 향해 내리쳤고 형님은 비싼 돈 주고 산 건데 왜 부시냐며 시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부는 형님의 말을 무시하면서 계속해서 부시고 있었는데 의료관리기 안에서 조그마한 물건 하나가 저에게 굴러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주워들었는데 조그만 볼펜 녹음기 같은 거였습니다. 뭔지 몰라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그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휴, 그노 있네. 말도 마. 내가 지금 이 나이 먹고 병수발까지 들어야 돼? 너 내가 노인들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지? 늙은이들 피부병 환자 정말 많잖아. 더러워서 치료하는 것도 짜증나는데 암 환자까지 돌보고 있다니까. 그냥 빨리 세상 떠났으면 좋겠어. 살 만큼 살았으면서 얼마나 더 살려고 이를 악물고 항암 치료 받으면서 버티고 있다니까. 하루빨리 떠나야 나도 숨 좀 쉬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저번에 내 밑에 동수 하나 있다고 했지? 걔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고민 중이야. 내 말을 아예 개무시하는데 버르장머리가 얼마나 없는지 몰라. 조만간 기회를 왔을 때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여튼 이 집안 하루빨리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시아버지는 내 편 들어줄 생각도 안 해. 이왕 시어머니 떠나는 거 같이 따라가 버렸으면 좋겠어. 나이 먹으면 자식들한테 피해 안 주는 게 제일이라니까. 눈치가 있으면 재산이라도 나눠주던지 그런 것도 아니면서 바라는 건 또 엄청 많아. 시아버지가 다리가 불편해서 운전을 잘 못하거든? 그런데 시어머니가 암 때문에 고생하니까 꼴의 남편이라고 마지막으로 같이 바람 좀 쐬고 싶다는데 내가 그런 것까지 해줘야 돼? 재산이라도 주고 부탁을 하던지. 하여간 이 집안 하루빨리 망해버려야 돼. 남편 하나 잘못 만나서 내 인생 이게 뭐냐? 정말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어. 그냥 확 이혼해버리고 삼가 이 교수랑 어차피 갈 때까지 간 거 새 출발 해버릴까? 형님은 얼굴이 사색이 돼선 제가 가지고 있는 볼펜 녹음기를 뺏으려 했는데 그 순간 아주버님이 제 손에 있었던 걸 낚아채 가져갔어요. 형님은 환자 기록용 볼펜 녹음기인데 그게 왜 의료관리기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며 그냥 하도 답답해서 친구와 전화통화하다가 한풀이 좀 한 거라고,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했지만 이미 가족들 모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져 버린 상태였어요. 남편은 아주버님에게 여자 보는 눈 정말 없다며 혀를 찾고 시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뒤에서 전부 다 듣고 있던 시모는 형님한테 실망을 많이 했는지 온몸을 부들거렸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끝내 오열을 했습니다. 이미 상황 수습이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해졌고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아주버님은 그대로 시댁을 나가버렸습니다. 이 일로 충격을 받은 가족들 모두 형님에게 등을 돌렸고 부부관계까지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저는 그날 이후 형님을 상대로 제가 받은 신체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는데 시부가 형님은 더 이상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는지 제가 형님에게 받은 피해를 좀 더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게 해주려고 손해배상 전문 변호팀을 꾸려줬어요. 그렇게 시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소송을 준비하게 됐는데 가족들이 한자리 모여 형님이 저에게 했던 행동에 대한 태도를 의논하고 있을 때 형님이 시댁으로 들어왔어요. 가족들 모두 형님을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아 무시를 했는데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내 전문 변호팀 분들이셨어요. 상담을 해주려고 약속이 되어 있어서 현관문을 열어드렸는데 그 순간 형님이 저를 밀치면서 집 안으로 들어왔고 시부에게 자기는 억울하다면서 한탄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저보다 본인이 시모에게 훨씬 잘했는데 왜 형님이 소송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아주버님과의 관계까지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지금 너무 힘들다고 소송을 취하해 달라는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시부와 저는 형님의 말을 묵살했습니다. 남편은 형님에게 당장 나가라며 화를 냈는데도 형님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나가지 않고 끝까지 버티려 하길래 무시하면서 변호사분들과 상담을 시작하려는 순간 형님은 자기 분에 못 이겨 분노를 표출했고 남편이 말리려 하자 갑자기 형님이 어디에 손을 대냐며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곤 눈에 보이는 대로 저와 시부가 앉아있는 곳을 향해 물건을 사정없이 던졌는데 도자기를 집어들어 바닥으로 내려치려는 순간 힘들게 걸어온 시모가 그만 좀 하라고 형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잡아챘어요. 형님은 시모를 보고 더 거칠게 몸부림치면서 계단에서 중심을 잃었고 복층이었던 시댁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들고 있던 도자기를 그대로 떨어뜨렸는데 와장창 깨지는 소리와 함께 하필 형님의 손목에 깊게 찔렸어요. 그리고 뒤이어 형님의 손목에서 혈흔이 뿜어져 나왔고 온 시댁이 형님의 비명을 지르는 모습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날 형님은 구급차에 실려가 수술을 받았는데 손목에 있던 신경들이 끊어져 대수술을 받았고 예전처럼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들다는 말을 의사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오른손의 신경이 재활을 해도 예전처럼 회복이 되지 않아 피부과 의사로서 레이저 시술이나 제모 등 손으로 하는 미세한 작업이 힘들어져 더 이상의 의사 생활이 힘들 것 같다는 절망스러운 말을 듣게 되었네요. 신경이 끊어지면서 뼈에도 문제가 생겼는지 시간이 지나도 수전증처럼 손을 계속 떨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그 잘난 머리로 참 미련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자기 성질에 못 이겨 결국 본인이 피해를 보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현재 시모는 아마 이번 달을 넘기기는 힘들 것 같아요. 마지막 때가 되고 나서야 과거에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갈 날 얼마 남지 않은 사람에게 안 좋은 말 해봤자 뭐 하겠어요. 그냥 남편을 생각해서 기본적인 도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한 사실인데 형님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주버님이 찾아왔었는데 형님이 아주버님 몰래 만나던 이교수란 사람이 병문안 왔다가 딱 걸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도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인 형님은 당해도 싼 것 같아요. 의사생활 못하고 이혼당해도 아마 정신 못 차릴 것 같습니다. 본인의 행실이 똑바르지 못하면 결국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확실하게 배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최근에 교통사고로 꽤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강남 한복판에서 제 차를 들이박은 차주가 전 남편이었거든요. 살다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0대 후반 때 주류 사업을 했던 전 남편을 만나 30대 초반에 이혼을 했어요.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이혼이라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서 뚜껑을 열어보니 남편은 제가 알던 사람과는 많이 달랐고 살면서 생기는 성격 차이는 저에게 많은 아픔을 주었고 점점 더 견디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다 보니 점점 더 지쳐가게 되었고 처음에는 자신했었던 제 선택이 점점 후회로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생각 차이로 인해 감정이 격해지면
최대한 서로 조율해서 좋게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남편은 저와 함께 있는 게 너무 답답하다면서 집을 뛰쳐나갔어요. 서로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대화 도중에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항상 꼭지가 돌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였어요. 이러다 보니 남편을 좋아했던 감정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 되레 안 좋은 감정이 쌓이면서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연애 때와 다르게 처음엔 서로 맞춰가는 단계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 의견은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는 모습들이 결국 이혼 생각까지 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다간 결국 그 끝은 이혼밖에 없다는 거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언제까지 이럴 작정이야. 내가 원하던 결혼 생활은 이런 게 아니었어. 나도 마찬가지야. 이런 지긋지긋한 삶을 살고 싶은 줄 알아? 당신은 나를 왜 이렇게 통제하려 들어? 내가 그런 거 싫다고 했잖아. 그냥 좀 내버려두면 안 돼? 내가 얼마나 통제했다는 거야. 퇴근 시간이 됐으니까 집에는 언제 들어올 건지, 늦으면 늦는다고 연락 달라는 게 뭐가 문제인 건데? 다른 부부들은 안 그런 줄 알아? 시간 맞춰서 저녁을 준비해야 되니까 언제쯤 오냐고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술 약속 있다고 하면 다음날 출근해야 되니까 적당히 마시고 들어오라고 한 것뿐인데 뭐가 통제를 한다는 거야? 당신은 나랑 결혼한 이유가 뭔데?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야? 그럼 내 의견 존중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집에 혼자 있는 내 걱정도 해야 되는 건데, 당신이 한 행동들을 보면 연애 때보다 더 못한 거 알아? 그냥 살고 싶은 대로 막 살고 있잖아. 나는 당신이랑 결혼을 했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고 싶지. 당신한테 내 삶의 전부를 간섭받고 싶은 생각 조금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를 옥죄려 한다면 그냥 각자 살면 되겠네. 우리가 얼굴만 보면 싸우는 빈도가 점점 잦아지는데 굳이 같이 붙어 있을 필요 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 감정을 조금도 헤아려 주지 않는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들이 너무 실망스러웠고, 이혼하자는 말을 들었을 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네요. 제 앞에 있던 남편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변한 건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사랑한다고 프로포즈할 때는 평생 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남편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바뀐 모습은 너무 낯설었고, 같이 살기에는 더 이상 어려울 것 같은 판단이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남편은 더 이상 바뀔 것 같지 않았고, 하루라도 빨리 남편과 이혼해서 제 삶을 되찾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찾아온 이유가 너희들이 이혼을 하겠다고? 이유가 뭐야?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혼 얘기가 나와? 무슨 문제가 있길래 그래? 문제야 아주 많죠. 이 사람이 저를 아주 가두리 양식장처럼 가두려 한다니까요. 제가 정신적으로 얼마나 피폐해지는 줄 아세요? 어느 정도 것이지. 맨날 감시받고 사는 것 같다니까요. 그동안 참고 살아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결혼 전에는 같이 살지 않았으니까 이런 단점들이 있을지 몰랐는데 이제는 어떤 성격인지 너무 잘 알아서 더는 살고 싶지가 않아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속 편하겠어요. 저는 그냥 앞으로 연애만 하면서 살려고요. 내가 도대체 뭘 얼마나 간섭했다고 그러는 거야. 결혼이라는 게 혼자 편하게 살고 싶어서 결혼을 하는 건 아니잖아.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게 결혼 생활인데 당신은 혼자만 편하려고 하잖아? 나도 똑같이 일하고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집안 살림 다 하면서 저녁 식사 준비까지 전부 다 해놓는데 당신은 나한테 조금의 배려라도 했어? 언제 끝나는지, 몇 시에 집에 들어오는 건지, 술을 마시면 얼마나 있다가 올 수 있는지
이런 건 일상적인 대화라고. 그래야 나도 당신이 올 때까지 목 빠지게 기다리지 않을 거 아냐. 그리고 집안일은 전부 내 몫이야? 나는 당신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결혼을 한 게 아니잖아. 집안일은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모든 걸 나한테만 떠맡기면 네 기분은 어떨 것 같아? 최대한 청소기 한 번은 돌려줄 수 있잖아. 입고 있던 옷들은 전부 다 훌러덩 벗어던져버리고 쓰던 물건들은 제자리에 놓지도 않고 청소해 놓으면 맨날 어지르기만 하는데 이런 걸로 내가 당신한테 뭐라고 한 적 있어? 최대한 이해하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걸 보여주면 당신도 뭐라도 좀 느끼고 변할 줄 알았어. 그런데 되려 나에게 더 큰 상처만 주잖아. 그만들 해라. 그래서 확실하게 이혼 결정한 거니? 너희들이 하는 얘기를 대충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관계 회복을 위해선 아이가 있어야 할 것 같다. 너희 결혼한 지 벌써 2년이 넘어가는데 아직까지 아이가 없어서야 되겠어? 아이가 있으면 내 아들도 가정에 충실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하지 않겠니? 그리고 너도 대충 들어보니까 너무 간섭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내 아들이 싫다면 그냥 알아서 하게 좀 내버려 둬라. 어차피 때 되면 집에 들어오는데 애도 아니고 사사건건 참견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이거는 아직까지 좀 이른 것 같으니까 애부터 가져봐라. 그래야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임신한 너를 위해 집안일도 해주지. 서로에게 문제가 있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 내가 진작에 애부터 가지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 어머님, 저 지금 이 기분 상태로 이 사람의 아이를 가지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이를 가진다고 해서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 같지도 않고요. 오히려 제가 임신하면 아이 때문에 큰소리 치지 못한다는 걸 이용해서 더 막 나갈 것 같은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아이 가졌다가 유산할까봐 그게 더 걱정이네요. 지금 이 상태론 이 사람 더하면 더했지 아이 낳는다고 더 좋아지지 않아요. 결정한 대로 이혼할게요. 저도 이혼을 원하고 있어요. 이 사람한테 제 아이가 생긴다 해도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 삶은 더 힘들어질 게 뻔하다고요. 아이를 가졌다간 제 인생 말아먹는다고요. 이 사람과는 연애 상대였지 결혼 상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혼할 생각이니 더 이상 설득하지 마세요. 저도 남편한테 정말 정 떨어져 버렸지만 남편도 저와는 더 이상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았어요. 결국 시모도 더는 말리지 않았고 옆에서 묵묵히 듣고 있던 시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짧은 결혼 생활을 끝으로 합의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이 소식을 접하게 된 저희 부모님이 많이 놀라셨는지 직접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려던 도중 부모님께서 오시는 바람에 많이 놀랐지만 어차피 알게 되신 거라 당황하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들어왔어요. 남편한테 할 말이 많은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현관문을 열자마자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고 저는 너무 놀라 부모님을 급하게 집 밖으로 밀어냈지만 이미 저희 부모님도 두 눈으로 전부 다 목격을 해서 입을 다물지 못하셨어요. 아니, 자네 지금 그 차림으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내 딸과 아직 서류에 이혼 도장도 찍지 않았으면서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내 딸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오셨어요? 연락 한 통은 주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그럼 이런 꼴도 안 보여드렸죠. 그리고 당신은 오늘 좀 늦는다고 하지 않았어? 오고 있으면 미리 문자라도 주지. 지금 우리 엄마가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잖아. 당신 옆에 있는 저 여자 누구야? 우리 아직 이혼 도장 찍지도 않았는데
내 앞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야? 아, 바람이라니. 너랑 나는 이제 더 이상 함께할 이유가 없잖아. 어차피 이혼하기로 결정된 건데 내가 뭔 짓을 하든 상관없잖아. 그리고 이 집 당신 집이야? 내 집이잖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집이라고. 우리 민정이 많이 불편하니까 대충 짐 챙겨서 나가. 법정에서 보면 되는데 한 지붕 아래에서 더는 같이 있을 필요 없잖아. 내 딸이 좋다고 결혼하겠다며 허락받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멋대로 이혼을 결정해? 대충 들어보니까 자네가 100번 1000번 잘못해놓고 어디서 큰 소리야? 그리고 이혼 전에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거 몰라? 너 때문에 지금 내 딸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냐고? 아휴, 제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서로 안 맞아서 이혼하는 것뿐인데 서로의 사생활은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오늘 다들 뭘 잘못 먹었어요? 내 집에서 언제까지 서 있을 거예요? 이제 그만 좀 나가주시죠. 오늘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장인어른, 장모님이 많이 흥분하신 것 같은데 그만 모시고 가세요. 저 잔소리 누구 닮았는지 이제야 알겠네. 장모님한테 보고 배운 거구만. 장인어른은 듣기 싫은 장모님 잔소리를 어떻게 참고 살아왔대요? 저는 잠깐 지금 몇 마디 들었는데도 스트레스가 확 올라오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말 나온 김에 내일 법정에서 보고 이 집에 있던 짐들은 장인어른 집으로 전부 다 보낼게. 같이 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짐 정리는 금방 되겠네. 앞으로 이 사람이 나랑 함께 이 집에서 같이 살게 될 사람이거든. 당신보다 100배 1000배 좋은 사람이고 앞으로 평생을 함께해도 내가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오늘부터 내 집에서 생활하기로 했으니까 대충 챙길 것만 가지고 나가줬으면 좋겠어. 오래 걸리지 않지? 오빠가 왜 이혼을 했는지 알겠다. 얼굴부터가 질리게 생겼네.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겠어? 나 같아도 이혼하겠다. 내일 당장 도장 찍어. 네가 지금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내가 순순히 이혼해 줄 거라 생각했어? 그동안 나한테 왜 그렇게 쌀쌀맞게 대하고 집에도 잘 안 들어왔는지 이제야 알 것 같네. 네가 내 앞에서 저지른 행동에 대해선 절대로 좋게 넘어가지 않을 거고 너희들을 상대로 소송으로 갈 테니까 두고 봐. 얼굴이 못생겼으면 성격이라도 좋아야지. 저 여자는 성격도 아주 더럽네. 그쪽이 내가 우리 오빠랑 바람 피우는 걸 목격했어? 증거 있냐고. 증거? 지금 네가 걸치고 있는 거 봐봐. 그게 증거야. 엄마, 영상 좀 촬영해 주세요. 그거 당장 내놔. 네가 뭔데 내 잠옷을 걸치고 있는 건데? 저는 내연녀에게 달려가 입고 있던 옷을 강제로 뺏었어요. 내연녀는 절대로 뺏기지 않으려 했지만 분노가 극에 달한 저를 내연녀는 이기지 못했고 온 힘을 다해 옷을 뺏는 순간 내연녀는 속옷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인 상태였어요. 제 손에 들려있던 잠옷은 더러워서 쓰레기통에 처박았는데 비명을 지르면서 안방으로 도망친 내연녀를 용서하고 싶지 않아 따라 들어가려는 순간 남편이 제 어깨를 붙잡고 돌려 세우더니 사정없이 손을 올려 붙였어요. 저희 부모님은 남편의 충격적인 행동에 놀라선 달려들었고 그렇게 몸싸움이 벌어지는 사이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있는 힘껏 남편의 다리 사이를 걷어차 버렸고 그대로 거품을 물면서 쓰러진 남편을 넘어가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내연녀는 급하게 옷을 입고 있었는데 정신 나간 내연녀는 제 속옷을 챙겨 입고 있었어요. 저는 정신 나갔냐고 입고 있던 속옷을 온 힘을 다해 뺏었는데 침대 옆에 찢어져 있는 속옷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본인께 찢어져서 제 걸 입으려 했던 거였어요.
제가 오기 전에 남편과 내연녀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림으로 그려지는 순간이었고 저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게 되어 버렸네요. 내연녀의 머리채를 잡아 그대로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내연녀는 옷만이라도 달라며 애원을 했지만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이 문제로 아파트 주민들이 내연녀를 목격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 잠시 뒤 문을 두드렸고 그렇게 상황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내연녀에게 법적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아낸 뒤 이혼을 하게 됐지만 한동안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일적으로 웬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고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져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엄마는 그런 제가 걱정이 됐는지 저를 데리고 자주 여행을 다녔어요. 집에만 박혀 있으면 우울증이 더 심해진다고 무조건 돌아다녀야 한다면서 시간이 될 때마다 여행을 다니게 되었는데 그런 엄마의 노력이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는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게 한 3년의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제자리를 잡아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엄마의 아는 지인이 있는데 괜찮은 남자가 있어서 소개해주고 싶다며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이혼하고 3년밖에 안 지나서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또다시 과거의 삶들이 반복이 될까봐 두려워서 거절을 했는데 엄마는 과거의 일 때문에 남은 앞날까지 망치지 말라며 사람에게 상처받은 건 사람한테 치유를 받아야 한다면서 선자리를 강행했어요. 엄마가 하도 부탁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선자리를 나가게 되었는데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던 한 남자는 차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엄마의 부탁으로 나온 자리라 예의만 갖추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식사를 하면서 나누게 된 대화가 생각했던 것보다 서로 맞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고 간단하게 식사만 하려 했던 자리가 저녁 늦게까지 이어져 버렸어요. 더 놀라웠던 건 상대방도 저와 비슷한 아픔이 있었는데 그런 점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었는지 전날인데도 깊은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만 만나고 끝낼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서로 얼굴을 보게 되는 날이 점점 더 많아졌고 알면 알수록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만나면서 계속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섣불리 할 수가 없었어요. 전 남편도 저와 연애할 때는 저에게 정말 잘해줬었지만 결혼 이후 달라진 모습들 때문에 이혼을 했던 터라 또다시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될까봐 결혼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런 제가 마음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항상 한결같은 모습으로 저를 감동시켜 주었고 저와 그 사람은 결국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은 실패를 했지만 두 번은 실패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지금의 남편도 제가 노력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노력해 주었습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과 행복하게 잘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이까지 생겨 아들 하나나 안정적인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제 삶에는 더 이상의 불행은 없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시댁 식구들을 태우고 예약해두었던 식당으로 향하던 중이었는데 신호가 바뀐과 동시에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옆에서 제 차량을 들이받았고 강남 한복판에서 충돌 사고가 일어난 일이 있었어요. 옆자리에 타고 있던 남편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시댁 식구들은 어떻게 된 거냐고 상황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저와 충돌을 했던 차량에서 한 남자가 내리더니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당장 내리라고 문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검은색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는
저에게 막말을 퍼부면서 분위기를 압박하길래 저는 일단 차에서 내려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모자를 눌러쓴 남자가 고개를 들더니 제가 잘못을 한 거라면서 더 큰 목소리로 화를 내기 시작했고, 차가 많이 막히던 강남 한복판에서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던 그 순간 저는 모자를 쓴 남자와 눈이 마주쳤고 서로는 몇 초간 아무 말 없이 바라만 봤어요. 저도 놀랐지만 상대방도 많이 놀랐는데 그 이유는 제 앞에 서 있던 사람은 예전에 이혼을 했던 전 남편이었습니다. 뭐야. 당신이었어? 너는 나랑 무슨 악연이 있길래 이런 식으로 또 만나냐? 오늘 하루 너 때문에 기분 다 잡쳤잖아. 눈 감고 운전해? 이래서 여자들은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늦었잖아. 그리고 지금 내 차에 누가 타고 있는지 알아? 임산부가 타고 있다고. 나야말로 너를 강남 한복판에서 만날 줄은 정말 몰랐네. 그런데 나는 내 신호 받고 제대로 갔거든? 블랙박스에 전부 다 찍혀 있으니까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일단 차부터 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교통 정체되잖아. 너는 그때나 지금이나 성격은 정말 거지 같구나? 무조건 큰 소리 친다고 지금 상황이 해결되니? 뭐라고? 누가 잘못을 했는데 어디서 큰 소리야? 네가 정상적으로 차선을 몰고 갔으면 이런 일은 생기지도 않았을 거라고. 이 차가 얼마짜리인지 알기나 해? 차 수리비에 병원비에 임산부까지 위험하게 만들었으니까 합의금으로 당장 5천 내놔. 걸치고 있는 거 보니까 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5천 정도면 싸게 쳐주는 거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5천? 너는 인생이 참 편하지? 그냥 보험사 부를 거니까 차나 갓길에서 빼지 그래.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너는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존재다. 야, 방금 뭐라고 그랬어? 너는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 같아? 어디서 우리 남편한테 큰 소리야? 내 배 안 보여? 임신했다고. 뱃속의 아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저기요. 내가 봐도 그쪽들이 잘못한 것 같은데 다짜고짜 큰 소리부터 치지 말고 일단 차부터 한쪽으로 빼시죠. 당신은 일단 보험사부터 불러. 너 결혼했냐? 어쩐지 걸치고 있는 것들이 가격 좀 나가 보이던데 호구 하나 제대로 잡았나 보네?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도 좀 뜯어 먹어야겠다. 저는 상대할 가치가 없을 것 같아 전 남편을 무시했고 차를 갓길에 세우려고 올라타려는 순간 뒤에서 내 언녀가 당장 5천을 내놓으라며 뒤에서 제 머리채를 잡아버렸어요. 그대로 바닥으로 쿵 하고 나가떨어진 저는 순식간에 당해버려 숨이 턱 막힐 정도로 고통을 느끼고 있었는데 차에 올라탔던 남편이 제 쪽으로 급하게 달려와 내 언니와 전 남편을 강하게 밀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차에 타고 있던 시댁 식구들이 전부 쏟아져 나왔고 전 남편이 시댁 식구들 중 한 사람을 보고 사색이 되어 버렸네요. 자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겐가? 모자를 푹 눌러 써서 얼굴이 제대로 안 보였는데 낯이 익은 얼굴이길래 혹시나 했는데 자네가 맞구먼. 내가 분명 그때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을 텐데 재벌은 난 못 준다더니 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번 일도 정확하게 분석해보면 알겠지만 내가 봤을 때 자네는 또 보험 사기 행각을 벌인 것 같은데 내 말이 맞지? 내가 기억하기론 2년의 징역형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계산상으로는 출소한 지 몇 달 안 됐지? 먹고 살 방법이 그렇게나 없나? 보험 사기도 모자라 우리 며느리 머리채까지 잡았으니 이번에는 조용히 넘어가지 못할 것 같네. 저기 판사님,
잠시만요. 이번에는 정말 저 사람이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라니까요. 저 징역 살면서 정말 많이 뉘우쳤고, 다시는 보험 사기 같은 건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출소했어요. 오늘은 그냥 제 와이프랑 바람이나 쐬려고 나온 것 뿐이에요. 임신해서 집에만 있는 게 답답하다길래 잠깐 나온 거지. 의도적으로 보험 사기 계획을 꾸민 건 절대 아닙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이번 일은 저희가 잘못한 것 같으니까 보험 처리하고 끝낼 테니 좋게 넘어가 주세요. 그럴 수야 없지. 내가 두 눈으로 보게 된 일인데 어떻게 좋게 넘어갈 수 있겠나? 그리고 그쪽이 임신을 했다고? 그럼 뱃속에 튀어나온 그 끝은 뭔가? 시부의 말이 끝나자마자 전 남편이 내연녀였던 그 여자를 급하게 가렸고 내연녀는 헝클어진 옷을 다시 여미면서 급하게 차 안으로 들어가려 하길래 제가 전 남편을 밀친 뒤 내연녀의 겉옷을 들쳤어요. 그러자 내연녀의 배에 붙어있는 임산부 체험복이 눈에 들어왔고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너무 화가 나 그 자리에서 모든 증거물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본인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거짓된 상황을 꾸면서 남의 돈을 갈취하려고 보험 사기를 계획해 저희 가족의 일정을 전부 망쳐버린 내연녀와 전 남편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전 남편은 그 자리에서 판사인 시부에게 무릎을 꿇더니 다시 징역살이를 하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시부는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다며 역정을 내셨어요. 저희 시댁은 법조인 집안이라 이번 전 남편 일을 상당히 심각하게 봤어요. 현재 남편은 변호사고 아주버님과 형님은 검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시부는 아직까지 판사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 남편의 죄질은 상당히 깊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이 일로 인해 저희가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를 받았지만 전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하던 내연녀는 보험 사기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전에 받았던 형벌보다 더 무거운 징역 3년 그리고 내연녀는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보험 사기 범행을 저지르게 된 건 시댁 집안 사업이 망하면서 빚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내연녀의 아이는 태어났고 먹고 살기는 막막해지자 공사판이라도 뛰어들려고 인력사무소로 가던 도중 차 사고가 나면서 꽤 많은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었다네요. 그리고 그때부터 범행을 시작하게 됐었다는 과거의 일들을 대충 들었는데 고생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닌 쉽게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 잦은 보험 사기로 결국 꼬리가 밟혀 징역을 살게 되었지만 출소하고 나서도 밥 벌어먹을 생각을 하니 막막해져 내연녀까지 끌어들여 더 큰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임산부인 척 연기까지 하며 계획을 꾸민 거였습니다. 결국 이번 문제로 남편은 내연녀까지 끌어들여 징역을 가게 되었지만 본인들이 선택한 길이니 어쩌겠어요. 죄를 저지른 만큼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이혼을 하지 않고 전 남편의 아이까지 가졌었다면 제 인생은 내연녀와 비슷한 인생을 살았을 테지만 확실하게 끊어내서 지금의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한 번 아닌 사람은 평생 고칠 수 없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갈 때는 항상 신중하시길 바랄게요. 한 사람으로 인해 삶이 180도 바뀔 수가 있거든요. 불행이거나 행복이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여러분들께서는 언제나 현명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지난주에 신우 결혼식을 다녀왔었어요. 그리고 그날 결혼식이 들썩일 정도로 충격적인 일들이 펼쳐졌었죠. 문제의 시작은 신우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시댁에 모인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신우도 결혼을 하게 되면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다면서 각자 생활이 바쁜데도 시모가 식구들을 강제로 시댁에 불러 모았었죠. 주말에 모임을 가졌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는데 힘들게 일하고 정신없이 퇴근해야 되는 시간에 시댁으로 불렀습니다. 다들 불만은 있었지만 중요한 일이라고 하시길래 모두가 한자리로 모이게 되었고 무슨 일 때문에 불렀는지 시모가 입을 열었을 때 알 수 있었어요. 솔직히 좀 짜증이 났던 게 전화 통화로 해도 충분한 거였고 일부러 시댁에 모이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었는데도 시모는 얼굴 보고 대화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고집을 부리셨던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굳이 바쁜 사람들 붙잡아 두고 신우 결혼식 날 각자가 뭘 해야 되는지 당부를 하셨어요. 동서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지만 남편과 서방님이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신우 결혼식이 뭔 대수냐고 신우가 보는 앞에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저희 부부와 동서내외 결혼식 때는 알아서들 하라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는데 유독 신우 결혼식만 예민하셨어요. 그럼 우리 막내딸이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한다는데 너희들이 오빠면 당연히 신경 써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작은 며느리는 뭐가 그리 불만이길래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내가 이런 거 시키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니? 한 번뿐인 결혼식 너도 도와줄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하기 싫다는 얼굴로 인상을 써야 되겠어? 어머님, 제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처럼 보여요? 결혼식 그거 참석하는 것도 정말 힘들게 시간 빼서 잠깐 얼굴 보여주는 건데 저보고 지금 하객들 접대하라고요? 하객들 신경 좀 써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니? 너 결혼식 날 내 막내딸이 하객들 챙기고 어수선하게 진행될 뻔했던 거 정리해주면서 필요한 것들도 챙겨주고 너 뒤따라 다니면서 여러 가지로 봐줬던 거 기억 안 나? 그때 네가 내 딸한테 뭐라고 그랬어? 결혼할 때 필요한 거 도와주겠다고 하지 않았어?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다르잖아요. 저도 당연히 도와주고 싶죠. 그런데 그날 일정이 바쁜데 아가씨 뒤치다꺼리 해줄 만큼 여유가 없다니까요. 형님 있잖아요. 이 집안에서 제일 한가한 형님이 뒤에서 전부 챙겨주면 되겠네. 그리고 헬퍼 이모 있고 인원이 부족할 것 같으면 돈을 주고 사람을 더 충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결혼식 날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 굳이 나서서 아가씨가 도와준 거잖아요. 그때 얼마나 부담스러웠었는데요. 어찌됐든 저는 그날 도와줄 수 없어요. 결혼식 날 때도 얼굴 잠깐 비추고 가야 하니까 어머님도 제 사정 이해해 주세요. 아가씨 결혼식 문제로 너무 예민하게 행동하시는 거 아세요? 그래요. 굳이 이렇게까지 부를 필요도 없었잖아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이제 집에 좀 들어가서 쉬려고 하는데 고집 부려서 한자리에 모았으면 적어도 음식 정도는 준비해 주셨어야죠. 저녁도 안 먹었는데 속 쓰리게 과일을 내주시면 어떡해요? 이 사람 요즘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서 잘 챙겨 먹어야 한다고요. 그러면 되겠네. 형님 어머니께서 식모일 하지 않아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파출부 일 같은 거 하신다면서요? 그럼 뒤처리 해주는 일 같은 거 전문적으로 하실 텐데 이번에 좀 도와달라고 말 좀 해보세요. 가족인데 그 정도도 못 해줘요? 저희 집안이야 아시다시피 사자 집안이라
그런 하찮은 일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형님 어머니께서 도와주시면 딱이겠구만. 그런 일도 해본 사람이나 하는 거지. 괜히 도와주겠다고 설쳤다가 오히려 결혼식에 방해만 된다니까요. 재수 씨, 말이 좀 심한 것 같은데? 우리 장모님이 하시는 일이 뭐 어때서 그런 식으로 내리깔면서 얘기하는 거지? 그러는 재수 씨는 뭐가 그리 잘났다고 우리 어머니가 시키는 일을 대놓고 거절하면서 불만을 늘어놓는 건데, 똑같이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거지. 재수 씨는 사짜 직업도 아니고 그냥 놀고 먹는 백수면서 뭐가 그리 바쁘다는 건지 모르겠네. 나이가 몇인데 언제까지 내 동생이랑 친정 덕 보면서 살 거야? 친정이 사짜 집안이라 돈 좀 번다고 재수 씨가 뭐 좀 되는 줄 아나 본데, 본인이 잘난 게 아니라 재수 씨 집안이 잘난 거야. 처음 인사 왔을 때부터 개념 없어 보이더니 이젠 아주 막말을 일삼네. 뭐라고요? 아주버님, 지금 말 다 했어요? 그러는 아주버님은 얼마나 잘났는데요. 그 나이 먹는 동안 공사판에서 일하면서 뭐가 그리 당당한 건데요? 그만들 해라. 내가 너희들 싸우는 걸 보고 싶어서 한자리에 부른 줄 아니? 결혼식 하루 온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몇 시간 잠깐 하는 거, 그 시간 동안 너희들이 우리 막내딸 결혼식 각별히 신경 좀 써주거라. 내가 불안해서 그래. 너무 급하게 식을 올리는 것 같아서 최대한 문제 생기지 않게 준비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 너희들이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으면 좋겠구나. 2번 하는 것도 아니고 인생에 딱 1번 하는 결혼식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게 부탁 좀 하마. 시모가 신우 결혼식을 불안해하고 있었던 건 만난 지 3년도 아닌 3개월 만에 결혼을 하겠다고 하도 졸라서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줬었지만 서로가 알아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시모는 걱정이 많아 보였습니다. 시모가 결혼을 허락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신우 예비신랑 부모가 철강 사업을 하는데 그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고 집안 자체가 재력이 상당하다는 말을 들었었어요. 둘이 소개로 만났다곤 하는데 워낙 집안 차이가 심해서 결혼을 허락받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시모 입장에선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 나가는 집안이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는 신우와의 결혼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었고 3개월 만에 결혼까지 계획을 세웠다는 게 또 다른 뭔가 있을까봐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예비신랑 집안에서 좋은 마음으로 2사람의 사랑을 진심으로 응원해서 허락한 결혼일 수도 있겠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신우의 예비신랑 회사가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정상적인 회사였고 직원들 수도 상당히 많았었죠. 이미 남편이 어떤 회사인지 전부 다 파악하고 직접 현장까지 방문해 볼 정도로 시모의 걱정을 덜어줬었는데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까지 한다는 걸 제일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시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해오고 있어서 신우의 결혼식 날 시모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걸로 결정을 내렸고 동서와 서방님은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따라야만 했었죠. 그렇게 며칠 뒤 결혼식 당일이 되었고 저희 부부는 일찍 서둘러 식장을 찾아갔어요. 이미 많은 하객들이 식장을 꽉 채울 정도로 들어와 있었고 신우는 신부 대기실에서 결혼식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로 대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크게 도와줄 게 없을 정도로 옆에 있던 헬퍼분께서 신우를 잘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계획된 결혼식은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매끄럽게 되고 있었고 큰 사고 없이 식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동서내외는 식이 시작할 때쯤 늦게 오더니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바로 식장에서 나가려 하길래 제가 동서를 붙잡았어요. 곧 준비되어 있는 하객들 식사 시간이고 그와 동시에 패배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동서내외도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데 결혼식도 끝났는데 식장에 뭐하러 있냐고 뒤처리는 제가 다 하라면서 동서가 저를 뿌리치며 식장을 나가려 했어요. 저번에 시댁에서 시모와 저희 남편이 했던 말 기억 안 나냐며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자리를 지키는 게 좋을 거라고 얘기하는 순간 갑자기 제 팔을 끌어당기더니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동서는 제가 한 말에 대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아, 진짜. 그냥 형님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미 결혼식도 끝났는데 제가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정이 바쁘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번에 어머님이 동서한테 뭐라고 했어? 하객들 식사 시작하면 패백도 같이 하기 때문에 어수선해질 수 있는 자리를 동서가 신경 좀 써달라고 부탁했었잖아. 그래서 시간 조절해달라고까지 말했었는데 아예 듣지도 않았던 거야? 가족이라는 게 뭔데? 서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게 가족 아니야? 나중에 동서가 도움받게 될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아?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일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정말 보자 하니까. 형님, 저한테 방금 뭐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나중에 분명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길 거다. 뭐 그런 거예요? 제가 형님 밑으로 들어왔다고 제가 우스워 보여요? 저랑 형님은 애초부터 급이 달라요. 식모딸 주제에 사짜 집안인 나한테 어디다 대고 명령질이야? 원하는 게 뭔데? 돈이 필요해? 얼마를 주면 그 입 좀 다물 건데?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눈빛 보니까 더 필요해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되지? 돈 줄 테니까 손님 접대 졌단 건 너나 해. 밖에 나가면 눈도 못 마주칠게. 그래 이 집안에 큰 며느리로 들어왔다고 나를 우습게 봐? 우리 첫째 오빠가 의사고 둘째 오빠가 변호사야. 꼴랑 결혼식 하나 하는 거 가지고 엄청 호들갑 떠는 이 집안도 문제지만 융통성 없는 어머님 때문에 이게 뭔 고생이야? 내세울 것도 없는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와 줬으면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노인네가 노망이 들었나? 내가 누군지를 알면서 일을 이딴 식으로 처리를 해? 다시는 내가 이 집구석에 오나 봐라. 동서는 혼자 흥분하면서 저에게 막말을 퍼붓더니 지갑에서 꺼낸 수표로 제 뺨을 내리쳤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으로 인해 저는 할 말을 잃었었고 동서는 제 얼굴을 향해 수표를 던졌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저는 당황스러워 개념 없는 그런 동서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똑같이 머리채를 잡아채려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병풍이 동서와 제 앞으로 넘어졌어요. 그리고 병풍 뒤에 이 모든 상황을 듣고 있었던 시모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와 동서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병풍 뒤에 시모가 숨어 있을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저와 동서는 당황해서 시모를 바라보고 있는데
자리에서 일어난 시모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 막내딸 결혼식이 다른 때보다 유독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지 급격하게 피곤해져서 잠깐 패백실에서 한숨 돌리고 있었는데 이게 다 무슨 말이니? 작은 며느리, 방금 네가 한 말 내 앞에서 다시 뱉어봐라.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너 같은데? 너희 집안이 잘 나가면 어른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행동해도 된다고 사돈분들이 가르치던? 너희 오빠들이 사자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지. 너는 어디 명함 한 장 내밀지도 못하는 그냥 날백수면서 지금 누구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야? 당장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빌지 않는다면 오늘 패백실에서 곱게 나가지는 못할 줄 알아라. 방금 네가 큰며느리한테 뺨을 올려치는 소리를 들었는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지 않으면 내가 널 가만두지 않으마. 내가 너한테 일을 하라고 시켰니? 그냥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자리만 지켜주고 도움을 요청할 때 가족이니까 네가 좀 도와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싫어서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당장 내 앞에서 무릎 꿇지 못해? 내가 왜 무릎을 꿇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남한테 무릎 꿇어본 적 단 한 번도 없다고요. 잘못한 게 있어야 무릎을 꿇든지 하죠. 저리 비키세요. 시모가 문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데 동서가 시모를 강하게 밀치면서 밖으로 나가겠다며 난리를 치자 최대한 참고 있던 시모가 그런 동서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버르장머리 없는 게 며느리로 들어와서 집안 망신 다 시킨다며 패백실 안에서 동서의 머리를 사정없이 흔들었어요. 동서도 당하지만 않고 시모의 머리채를 잡길래 제가 중간에서 말리려 했지만 동서가 제 머리채를 잡아채는 순간 좀 전의 상황들로 인해 안 좋아진 감정 때문인지 저까지 눈이 돌아버려 동서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렸어요. 순식간에 패백시라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그렇게 2대1은 역부족이라고 생각했는지 도망을 치려 하길래 제가 동서의 발목을 잡아 넘어뜨렸습니다. 그렇게 서로 뒤엉켜 난장판이 된 상황 속에서 갑자기 패백실 문이 열렸고 이런 충격적인 광경을 신우와 예비신랑 가족분들에게까지 보여주게 되었네요. 신우는 경악을 하며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는 순간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남편과 서방님이 패백실 안으로 뛰어 들어왔어요. 다들 제정신이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 난리를 친 거냐고. 식사가 진행되면 패백도 동시에 진행된다는 거 다들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니잖아. 저기 설치되어 있는 캠코더로 패백실 안의 상황이 전부 식당에 생중계되고 있었다고. 도대체 왜 다들 서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당장 그 손들 안 놔? 결혼식 참석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감히 나를 건드려? 우리 오빠가 변호사인 거 잊었어?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거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동서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고 통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까지 와버려서 차라리 그냥 돌아가게 놔두고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해결하는 게 좋을 듯 싶어 밖으로 나가려는 동서를 보고만 있었는데 문 앞을 가로막고 있던 신우가 상황을 정리하고 나가라며 한마디 꺼내는 순간 동서는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러 버렸어요. 하객들과 신우의 시댁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신우의 뺨에 손을 올렸고 한 번도 아닌 두 번을 양뺨에 올려쳐 버렸습니다. 패백을 하기 위해 환복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동서가 뺨을 친 순간 신우는 뒤로 넘어져 버렸고 뒤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된 시몬은 이성을 잃어 동서를 그대로 패백실 안으로 끌고 갔어요. 서방님 또한 동서가 아무리 자기 아내라 해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눈이 돌아버렸고 그렇게 신우의 결혼식은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문제로 동서는 시댁 식구들과 법적인 문제로 소송을 걸었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동선의 가족분들이 시댁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동서가 신우 결혼식장을 망친 것과 이 문제로 파혼까지 된 상황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려 하자 동서의 가족들이 시댁으로 몰려와 진지하게 대화를 풀어나갔어요. 결혼식이 파투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제 딸이 전부 다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해드릴 테니 이번 한 번만 조용히 넘어가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런 일로 저희 집안에 안 좋은 소문 떠도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금의 흠이라도 생기게 된다면 제 아들들의 앞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걸 막고 싶어서 이렇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제 딸이 막내라서 그런지 어렸을 적부터 오냐오냐 키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원치 않는 일들을 억지로 했을 경우 그걸 참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돈께서 제 딸의 버릇없는 행동에 대해 좋게 넘어가 주신 적 많으실 텐데 이번에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법적으로 해결한들 서로에게 상처만 커지지 좋아지는 건 없잖아요. 그렇긴 하죠. 저도 법적으로까지 얼굴 붉히고 싸우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하지가 않아서요. 작은 며느리가 저지른 행동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지 아세요? 제 딸이 파혼을 당했습니다. 저희 집안 꼴을 보더니 정상적인 집안이 아닌 것 같다면서 결혼을 무효 처리했고 그에 따른 위자료까지 저에게 소송을 걸어버린 상태입니다. 제 딸은 지금 이 문제로 충격을 너무 받아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어요. 아무리 개념이 없다 한들 어른한테 막말하고 수표로 저희 큰며느리 얼굴을 내려치는 것도 모자라 제 머리채까지 잡아 난리를 쳤는데 이게 조용히 넘어갈 문제인가요?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전부 다 책임지겠다고요? 그건 당연한 거죠. 저희가 누구 때문에 이런 피해를 받는데요. 금전적인 보상은 물론 저 개념 없는 사돈의 딸내미 또한 법적 처벌을 진행할 겁니다. 아무리 오냐오냐 키웠어도 옳고 그른 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자기 오빠가 의사고 변호사라면서 기세등등해서 막 나간 행동을 하는 건 저도 더는 용납할 수가 없겠네요. 제 작은 아들도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막내 동생이 뺨을 맞았는데 어느 오빠가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선처는 절대 없을 것 같으니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죠. 사돈의 가족분들의 앞날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건 저희 잘못이 아닌 사돈 따님이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저질렀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가족이라면 누구나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거고 그 일이 비록 하기 싫어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부탁한다면 도와줘야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돈 집안의 따님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르신 결정을 하셨을 테니 저도 더 이상의 할 말은 없네요. 저도 이제 지쳤고 이 문제에 대해선 빠지는 게 좋을 것 같군요. 네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일절 도와줄 생각 없으니 앞으로 혼자 처리해라. 사돈께서 선처를 해주셨다면 마지막 기회를 주려 했지만 선처는 절대로 없을 것 같으니 우리도 너를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을 것 같다. 네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책임을 지고 해결해라. 알겠니?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저보고 이 사태를 해결하라뇨. 저는 오빠만 믿고 있었는데 도와주지 않겠다고 하면 저는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왜 우리한테 그래? 언제까지 너희 오빠가 네가 저지른 일들을 수습해야 되는 건데 왜 우리 가족이 이 문제로 머리를 숙여야 되는 거냐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너한테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빼앗기로 결정을 했다. 엄마 명의로 되어 있는 차도 도로 가져갈 테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든 세상인지 너도 한번 겪어봐라. 세상이 너 중심으로 돌아갈 것 같지? 경험해봐야 정신을 차릴 거다. 엄마! 내가 그 차 얼마나 아끼는지 알면서 지금 내 전부를 빼앗겠다고?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싫다고 얘기한 것뿐이고 나를 강압적으로 몰아세우려 했던 건 저 사람들이야. 나는 정말 잘못한 거 하나 없다니까. 엄마까지 내 편이 안 돼주면 나는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해야 되냐고. 너희 아빠는 금전적인 지원 해수는 물론 전륜을 끊어내라고 난리도 아니었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 겨우 말리고 여기로 온 거라고. 너는 아직까지 뭐가 잘못된 건지 알지 못하는 거야? 금전적인 지원이 끊어지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가 뭔지 몰라? 네가 진심으로 저분들께 용서를 구하는 일이 먼저라고. 동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개로 흘러가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했지만 전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시모는 용서를 구하는 동서를 받아주지 않았고 서방님은 동서의 어머니한테 이혼을 진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동서 내외는 아이가 없어서 이혼을 하게 되면 한 달의 숙려 기간을 끝으로 법적인 남남이 되는 상황이었죠. 동서가 아이를 너무 싫어했어요.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있는 자신의 삶을 아이로 인해 빼앗기고 싶지 않다면서 아이 가지는 걸 원하지 않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방님과 결혼할 당시 아이도 생각 중에 있다고 얘기해 놓고 결혼식이 끝나고 태도가 돌변해서는 계속해서 아이 가지는 걸 미루고 있다가 본색을 드러냈었죠. 아이를 가지지 않겠다는 것도 시모는 동서의 의사를 존중해 주었었고 가족의 구성원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그래도 불평불만보다 최대한 좋은 쪽으로 도와줬었는데 동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해 오고 있었어요. 결국 자기 가족들에게까지 내쳐지게 되자 오갈 데가 없어진 동서는 그제서야 분위기를 파악했는지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저희는 확고하게 마음을 잡았던 터라 선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같이 살아갈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신우의 결혼식이 파투가 났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져서 법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또한 살면서 남에게 수표로 뺨을 허용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고, 제가 받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동서는 매일같이 시댁과 저희 집에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있고, 서방님과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버티고 있어요. 이 상황을 해결해야지만 동선의 가족분들이 받아주기로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아마 동선의 가족들의 품으로도 돌아가기는 힘들 겁니다. 그쪽 집안도 그동안 상당히 많이 힘들었었는지 두 손 두 발 들어버렸고 혼자가 된 동선은 현재 자신의 위치를 뒤늦게 깨달았네요. 가족이란 서로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게 가족이잖아요. 신우 결혼식 날 힘든 일 부탁한 것도 아니고 원활한 결혼식 진행을 위해서 아주 잠깐 부탁한 거였고 크게 신경 쓸 일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동서의 솔직한 마음을 듣게 됐는데 타인보다 자신의 위치가 밑에 있다는 걸 보여주기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였죠. 그러니 제 얼굴에 손을 올렸고 시모의 머리채를 잡았을 때도 더 큰 소리치며 화를 냈던 거였습니다. 이 일이 불과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이네요. 앞으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지만 이런 사람 선처해줘봤자 저희가 이득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절대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인생이 자기 중심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는 언제나 가족들과 서로 배려하고 어려울 때 도와가며 좋은 관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